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양 고전의 이해 3강 함무라비 법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함무라비 법전과 함께 일리아스까지 뛰어갈 생각이었는데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을 디테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함무라비 법전 하나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고전의 이해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연대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대를 좀 구성해 놓으면 정도로 내면 좋을 것 같아요. 기원전 5000년부터 4000년까지 할라프, 우바이드 시대라고 부르는 시대가 있었고요. 기원전 4000년부터 3200년까지를 우르쿠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길가메시 서사시를 지난 시간에 살폈는데 그 내용에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원전 3200년부터 3000년까지를 젬데트 나스르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대가 원시 문자 시대라고 부릅니다. 언어가 사용되었던 시대이죠. 기원전 3000년부터 2350년 초기 왕조 시대라 부르는데요. 아카드 왕국의 사르곤 이전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르곤 이전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시대까지는 수메르인들이 도시국가의 지배권을 장악했던 때, 수메르의 통치 권력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메르의 영향력들이 그 이전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영향력을 발휘했던 그런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기원전 2350년부터 2150년까지 아카드 왕조가 출현하죠. 이 시기부터 셈게 아카드인이 남부 쪽 메소포타미아 저기 아래쪽에 있었던 이제 수메르인들을 정복하고 아카드 왕국을 건설하기 시작한 때인 거죠. 여러분 2350년 하니까 우리 단기 2333년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원전 2333년에 동국 통감에 기록된 내용이죠. 거기 보면 그 고조선의 건국 시기가 BC 2333년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오래된 시기인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얼마나 오래전부터 문명과 문화가 기술되고 조직되어 있는가 하면 놀랍습니다. 우르쿠 시대 4000년경.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이야기와 내용들이 전승되고 있고 기록되어 있고 또 전해져 온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구려가 출현했던 BC 37년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시기보다 훨씬 오래전의 시기의 문명들이 이곳에 형성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카드 왕조 시대에 수메르인들이 정복되고 이제 아카드 왕국이 건설되면서 기원전 2150년에서 2000년까지를 우르 사망조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파편으로 남아있지만 완전히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르남무 법전이 제정되었던 시기로 보는 거죠. 그리고 기원전 2000년부터 1800년까지를 바벨로니아 제1왕국 또 제1왕조 시대라고 해서 고바빌로니아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로 이때 함무라비 법전이 제정된 시대가 바로 이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기원전 2000년 경이 되어서야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하게 될 함무라비 법전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 이전에도 분명히 법전이 존재했어요. 기록들이 이제 온전한 상태로 존재하지 못하게 되고 그 조각이 나고 파편이 나서 이제 온전히 복구되지 못한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습한 동네에서는 문명이 오래 가지 못해요. 썩거나 상실되거나 망실되는 거죠. 바다 속도 마찬가지고요. 바다 위 땅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라시대 때 유물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백제 유물이 발견되지만 많은 부분 소실되거나 또 이제 증발하고 산화되어서 온전하게 복구하기에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고대 이제 근동 지방의 유물들을 보면 8000년 전의 내용들이 발굴되고 예사입니다. 예사. 그래서 2000년 전, 4000년 전, 6000년 전은 못 내밀어요. 명함을. 그 정도로 보관이 잘 되는 지역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르나무 법전도 파편의 조각이 발견됐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함무라비 법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온전한 형태로 발견되고 또 그것이 해독되어서 우리 손에 들려진다는 것 자체가 놀라울 따름입니다. 신기하기도 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법전 가운데 하나이겠죠.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 이전에는 우르나무 법전 같은 다양한 법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부분적이고 파편적으로만 발굴된 점과는 이 함무라비 법전이 다른 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0세기 초에 엘람 왕국의 수도였던 수사에서 함무라비 법이 새겨진 이 석주를 발견하게 돼요. 거의 완전한 형태로 알려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의 목적을 보면 정의 실현입니다. 정의를 구축하고 나라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의롭게. 그러니까 지금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의를 굉장히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 약자 보호라는 고귀한 이념과 그에 관련된 다양한 생활 규범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법전을 살피다 보면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적용할 만한 그 내용들 그리고 인사이트를 주는 내용이 많습니다. 물론 시대가 바뀌었고 세대가 바뀌었고 또 바뀐 게 정말 많아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시대를 비추어 볼 때 얼마나 약자들과 또 그 사회상을 정의롭게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는가를 볼 수 있는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방대합니다. 방대하고요. 논리제에 따른 체계적인 구성을 갖춘 법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함무라비 법전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잘 모르죠.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 잘 읽지 못하시잖아요. 그 법전의 전문을 담고 있는 글이 있습니다만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 필요하시면 찾아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함무라비 법전을 읽는 것은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법조문을 옛날에는 그 조선시대 도 그랬고요. 또 대한민국 초창기도 그랬습니다만 그 식자층, 아는 사람들, 그 권력청에서만 그것을 법을 독점하려 했던, 지식을 독점하려 했던 세대가 있었죠. 언어를 독점하게 되면, 언어가 독점되게 되면 그 사다리를 만들게 되죠.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한글이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를 통틀어 모든 학문들은 한자로 해요. 한자로. 한자를 배우지 못하는 이 일반 평민과 서민들은 이 학문의 세계로 나갈 수 없고 무엇보다 질서를 구축하는, 나라의 질서를 구축하는 법의 세계로 나갈 수 없어요. 법의 세계. 그러니까 상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죠.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난 이후에도 오랫동안 이 법전들은 한문으로 되어 있었어요. 한문으로. 그래서 읽지 못하도록, 꼭 식자층이 아니면 공부하고 학문을 한 사람들이 전유물로 그것을 가져가고 또 누리도록, 그 기득권을 계속해서 누려갈, 상속해갈 수 있도록 했던 방편이 바로 언어적인 문제였죠. 그래서 법전도 한문으로 가득 차 있다가 최근은 바뀌었죠. 이제 법전 한글로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헌법책, 상법, 민법책, 우리 한 20-30년 전만으로 돌아가도 한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죠. 한글은 뭐 이렇게 조사들만 붙어 있고 나머지 다 문장, 그 개념들은 전부 다 한자로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세대가 된 거죠. 법조문들이 다 한글로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실생활에 대한, 법에 대한 내용들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내용, 이 땅에 살아갈 때 있어서 법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주는 거거든요. 삶의 어떤 권력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법을 안다는 것은 권력을 모두가 분여해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세계를 의미하는 거죠.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헌법책도 여러분 보실 수 있고요. 형법책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거래와 관련된 상법도 볼 수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전, 함무라비 법전에 대한 내용들은 들어 알고 있지만 사실 그 내용은 잘 몰라요.
고대 법들을 보다 보면 우리 현대법이 궁금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충 보통 아는 경우는 탈리오의 법이라고 해서 탈리오 법칙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문구가 워낙 유명해서 정의에 대한 내용들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방식으로만 그 정도의 중요한 문구만 이해하고 알고 있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헌법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말했던 내용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오타가 있네요. 함무라비 법전은 바빌로니아 제1왕조에서 실정법으로 효력을 가졌을 뿐 아니라 왕조가 멸망한 이후에도 고대 메소포타미아 여러 지역에 오랫동안 현행법으로 존재했고요. 그러니까 법전이 워낙에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법전이 그 주변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도 유효하게 그 법을 받아들여서 사용한 거죠. 그 시스템이, 이 법이라는 시스템이거든요. 나라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나라가 세워졌다고 해서 어떤 물적 힘과 권력으로, 무력으로 나라를 세웠다고 해서 보존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회를 안정시키고, 그리고 장악하고, 그리고 제도적으로 완비가 되려면 그 체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조선을 건국했던 정도전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에 대한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법이라는 것은 체계를 의미하고 사회의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컴퓨터가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윈도우가 없거나 리눅스가 없으면 이 구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쓸 수 있죠. 윈도우 있으면 뭡니까? 우리가 한글 문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글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죠. 소프트웨어가 없는 덩그렇게 기계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문제여서 이렇게 잘 작업된 이 법전이 나라가 망했지만 계속해서 이웃 나라에게도 개성된 나라에도 계속 이어지게 된 거죠. 이후에는 필사용으로 공부하는 용도로 재사용되었습니다. 로마법을 연구하잖아요. 현대 사람들도 고대 로마법을 공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교하기 위해서죠. 마찬가지로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나라와 사람들은 이 함무라비 법전을 연구하죠. 지금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함무라비 법전을 연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학자들은 함무라비 법전이 제국의 활발한 교역과 세계 질서의 편성에 따라 주변 여러 지역으로 확산 전파되었고, 레반트 지역에 있는 히브리법과 그리고 아나톨리아의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해가 뜬다 해서 아나톨리아라 그러는데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법에 이르기까지 두루 영향을 미쳤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24세기에 셈족의 한 갈래인 아카드인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아카드 왕조를 건설하였지만 당시 아카드인은 수메르인에 동화되고 말았습니다. 고 바벨로니아 시대에 들어오면서 셈계의 아모리인이 각지의 도시국가를 건설했고, 마침내 아모르인 함무라비 왕이 메소포타미아를 통일하게 되었죠. 이후로 메소포타미아는 완전히 세마되었는데요. 수메르인들도 동화되게 되죠. 그 수메르의 어떤 사람들도 이게 셈 계열로 동화되면서 이신나르사 시대의 왕의 연대기, 연대표, 왕명표, 종교문서, 문학 작품은 여전히 수메르어로 기록되었지만 법률이나 경제, 외교문서, 실제적인 상황에 맞는 것들은 시대가 변하면서 점차 아카드로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함무라비의 아카드 진행 정책에 의해서, 함무라비 대왕의 아카드 진행 정책에 의해서 수메르어는 나중에는 문학적인 내용이나 종교의 언어로 한정된 영역으로 축소되고 제한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수메르의 문명의 옷을 벗고 아카드 문명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바탕은 사실은 수메르 문명들의 영향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볼 수 있겠죠. 이 함무라비 법에 보면 이제 내용들로 들어가면 법전을 하나하나 읽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실생활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또 그 당시 제도에 대한 이야기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얘기하면 우리 시대를 반추해 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흥미롭습니다. 고대에는 신분제 사회죠. 고대 사회는 인간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타고난 신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요즘에도 뭐 금수저, 흙수저 얘기를 합니다만 뭐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신분 자체가 귀족과 노예라는. 내가 태어났더니 왕의 아들이에요. 그 왕자가 되고 왕이 되는 그 신분제 사회인 거죠. 태어났더니 노예의 아들이에요. 노예의 아들.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흙수저지만 뭐 금수저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노력을 하면 그죠? 이런 어떤 노력에 의해서만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타고났다는 의미에서 신분제 사회는 되게 어떤 고립적인 그리고 어떤 탈출하기 힘든 구조를 가졌죠. 인도의 사성제처럼 가장 하단부에 있는 불가촉 천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금도 고통을 겪는 경우를 보는데요. 뉴스에 간혹 나지 않습니까? 여성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 얼마 전의 문제입니다. 여성들이 군인이 되거나 또 국회의원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거나 하는 문제는 최근의 일들이죠. 그 신분적인 문제, 구조지어진 것이 무서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법을 고치는 것은 사실 사회를 바꾸는 겁니다. 구조를 바꾸는 거죠. 판을 바꾸는 거죠. 정치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바로 이런 입법기관이죠. 입법자. 입법자는 법을 형성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그것은 고대에는 왕만이 가졌어요. 현대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국회에서 입법기관이죠. 여러분, 정치가 왜 사회에 그만큼 큰 영향을 끼치냐면,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입법입니다. 입법. 법을 바꿀 수도 있고, 법을 새롭게 제정할 수도 있어요. 법이 정해지는 대로 그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컴퓨터가 구동되는 것처럼 이 사회가 구동되어져 가요. 최근에 기본소득에 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기본소득. 나이가 들어 노후가 되었을 때 기본소득들이 있다는 것에 대한 것들도 발의가 되었어요. 법 제정에 대한 발의가. 제정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실제로 그것이 이제 발효가 되면 실제 지급되는 겁니다. 전 국민의 노인들이 기본소득, 젊은이들에 대한 기본소득이 정해지면 기본소득으로 지불이 돼요. 그게 정치, 즉 입법기관이 바꾸는 세상입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바꿔내는 거죠. 투표하셔야 됩니다. 젊은 층, 여러분 취업의 문제 있죠. 이건 단지 경제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떤 문제냐면 입법의 문제이고 정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식을 가진 청년들이라면 이 세대가 우리가 골몰에서 공부하고 경쟁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여러분의 투표권을 행사함을 통해서 취업에 대한 제도적 정책들과 문제들을 발의하고 또 입김을 발휘해서 투표를 통해서 입김을 발휘해서 법을 제정할 수 있고 기본소득이라든가 또 고용들이 창출되지 않는 시대를 대비한 다른 문제들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 궁극적으로 그것은 뭐냐면 이 제도의 문제, 법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고대 사회는 일반적으로 귀족, 평민, 노예라는 세 가지 신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족과 평민은 자유인으로서 인격성이 인정되었던 데 반해서 노예는 일종의 물건 내지 가축으로 인격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고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노예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날은 노예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노예가 없죠. 그렇지만 과거에는 노예가 있었고 고대의 어떤 시대의 중요한 신분제의 특징이 바로 노예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분제도가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 나타난 고전시대가 바로 그리스와 로마였습니다. 그리스와 로마는 노예의 노동을 통해서 생산과 교환이 이루어진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로봇 있지 않습니까? 지금 AI라 부르기도 하고 인공지능 로봇라고 얘기하는데 로봇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노동을 뜻하는 라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라보가 노동인데 주인들은 노동하지 않았어요. 누가 다 노동을 했냐면 노예들이 노동을 했어요. 사실은 의사들도 또 교사들도 다 노예였습니다. 로마의 지주 있죠. 자유인들은 그리스를 정복했지 않습니까? 그리스의 노예를 아주 스카우트해 와요. 데려와 사와요.
비싼 돈 주고 철학자들을 사와서 자기 자녀들을 파이다 고고스라 그러는데 그 집에 있는 튜터죠. 튜터를 개인 교사로 자녀를 양육하게 합니다. 누가 가르칩니까? 자유인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노예가 가르쳤어요. 그리고 의사들 있죠. 의사들도 노예였습니다. 전문가들이었죠. 그 사람들은 라보, 노동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자유인들이 있으면 자유인들은 그 노예를 거느리고 있었고 모든 생산들이 다 노예들에 의해서 구성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리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 알렉산더 이후에 로마가 성장하기 이전에 그리스가 제패했던 시대에도 노예제가 형성되었는데 이 도시국가지 않습니까? 스파르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아테네 도시국가가 있으면 이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었냐면 오이코스, 가정에서는 노예에 대한 생산이 이루어졌습니다. 여성과 노예에 의해 생산이 이루어지고요. 그것을 오이코스, 가정이라 그랬습니다. 가정이고, 그 가정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 자유인인 남자였죠. 남자는 어디로 나갔냐면, 아테네의 폴리티카, 도시국가죠. 도시국가의 속에 나가서 정치하는, 투표하는 역할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예들에 의해 주로 그 생산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생각하는 것들, 사유하는 것들, 향유하는 것들, 예술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주인들, 자유인들이, 일했던 그런 내용들이었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는 노예의 노동을 기초로 해서 생산과 교환이 이루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AI 시대가 도래하면 로봇들이 일들을 거의 다 지금도 뺏어가고 있잖아요. 뭐 자동차라든가 노동 집약 산업들 있지 않습니까? 산업들을 거의 로봇가 대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봇팔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해야 될 일보다 더욱 정밀하고 실수 없이 사고 없이 깔끔하게 일들을 처리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겠습니까? 그 자유인으로서의 어떤 기계 로봇을 사용해서 자유인으로서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고대와 같은 사회로 회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라보, 노동에 의해서 노예들의 노동에 의해서 구성된 사회가 바로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라 할 수 있겠죠.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그리스 로마의 신분 제도의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그 노예 생산이 경미했습니다. 그리스 로마는 노예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되었던 때라면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노예는 이렇게 많지도 않았거니와 노예 값도 비쌌고 노예를 통해서 노동을 많은 경우에 생산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평민들이 담당했던 일들인 거죠. 기독교가 로마에 전파되기 전까지 로마는 노예의 인격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았는데요. 그냥 사물이었죠. 그게 대지였습니다. 짐승인 거죠. 그 사용자, 노동자 있으면 노동자인 노예는 그냥 말 그대로 개 대지였습니다. 그냥 사용하고 그 다음 단물 다 빨아먹고 난 다음에 팔고 되파는 물건이었죠. 근데 이제 인격적인 것들은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노예에도 인격이 있다는 게 인정되지만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일정한 범위의 노예의 인격성은 사고 팔렸지만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좀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아윌림, 무시케눔, 와르둠이라는 신분이 법전에 명시되어 있어요. 제도죠. 이 법이 무섭습니다. 한번 딱 걸리면 조선시대도 유교의 산업공상의 어떤 신분의 계층이 있잖아요. 어떻게 벗어납니까?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그 시대에 묶이는 거예요. 그 제도가 무서운 겁니다. 법이 무서운 거죠. 법이 그렇게 형성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또 그것을 잘 다듬어가야 되고 잘 지켜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법이 바뀌면 다 바뀝니다. 그래서 자유인과 반자유인, 노예로 구성되었다는 이론이 있고, 이 해석할 때 아일린, 무시케눔, 와르둠을 어떤 분들은 자유인과 반자유인, 노예로 이렇게 구성되는 표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귀족, 평민, 노예라는 표현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윌림은 귀족에 대한 이야기고 자유인에 대한 얘기고요. 무시케눔은 그 중간 사이에 있는 거죠. 그리고 와르둠은 노예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노예는 가축과 함께 자유민의 재산에 속하며 일종의 물건이었습니다. 자, 물 좀 마시겠습니다. 여러 시간째 지금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목이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이렇게 여러 시간을 녹화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준비하는 것도 빠듯하지만 또 녹화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중간에 발음이 흐려지거나 또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지거나 쉰 목소리가 날 경우에는 여러 번 강의 이후에 하기 때문에 이렇게 버벅거리는 거구나, 또 목이 또 이렇게 가라앉는 거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노예는 가축과 함께 자유민의 재산에 속하며 일종의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의 매매, 양도, 교환, 차입 등의 업무를 나타내는 문서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 가격은 일정하지 않았지만 아주 높은 거죠. 51세켈인데 굉장히 고가의 노예도 있었고요. 기능이 뛰어났겠죠. 혹은 낮은 경우에는 3세켈. 여러분 그 노예도 등급이 있었죠. 등급. 가격에 따라서. 요즘은 안 그렇다고요? 연봉이 높으면 좋은 노예입니까? 이런 표현하면 이제 낯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유인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가격에 의해서 등급들이 나누어졌어요. 낮은 경우에는 3세켈, 보통은 5세켈이었다고 하는데 당시 물가 수준에 비해서는 매우 고가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노예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자유인의 가운데서도 매우 한정된 사람들만이 노예를 소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노예 매매 기록에는 보통 남자 노예들이 있죠. 일 시키는 것들이 평민들이 주로 담당했기 때문에 그 노동력 있죠. 힘든 노동들은 그 남자 노예보다는 여성 노예들이 많이 판매가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심부름을 시키기 위한, 잡일들을 시키기 위한 용도, 그리고 첩으로 삼기 위한 용도, 혹은 가사노동 정도에 이용되기 위해서 그 남성 노예보다 여성 노예들이 많이 매매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예의 숫자가 많지 않아서 경제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예도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동산노예, 채무노예, 기근노예가 있습니다. 동산노예는 출생, 포로, 매매에 의해서 노예가 되는 경우인데요. 가장 일반적인 경우죠. 그 노예가 되는 루트가 보통 경우는 태어나니까 엄마가 노예니까 자식도 노예가 되는 경우죠. 전쟁에서 져가지고, 전쟁에 지면 주로 이제 되게 무릎 꿇잖아요. 다 죽이거든요. 남성들은 다 죽이는데 여성들은 포로로 잡아가고, 남자아이도 다 죽이게 되는데 그게 무릎 꿇잖아요. 무릎을 꿇고 빌게 되면 살려줍니다. 대신에 노예를 잡는데 비겁자라는 팻말이 붙죠. 그래서 자유인이 되지 못하고 노예로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혹은 매매에 의해서 노예가 되는 경우로 가장 일반적인 경우들입니다. 노예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도 원칙적으로 노예가 되고요. 전쟁포로 역시 노예가 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수한 노예들 역시 매매 노예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채무노예가 있습니다. 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이제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매매노예. 채무노예는 뭐냐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노예가 되는 경우인데요. 고대 바벨로니아 사회에서는 채무노예가 적지 않았습니다. 하므라비 법전에서는 자유민은 채무노예 삼는 것을 원칙적으로는 금하고 있지만 채무 변제를 위해서 자유인의 처자 혹은 노예를 3년 정도 채무인질로 억류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빚 때문에 자녀가 팔려가거나 또 이렇게 아내가 또 이렇게 인질로 억류되는, 채무 억류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죠. 기근노예가 있었는데요. 홍수나 가뭄, 극심한 기근이 발생했을 때 생존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예속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생존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굶어 죽는 것 대신에 이제 대신 노예가 되어서 노예가 되어 생존을 이어가기 위한 방법으로
발생한 노예가 바로 기근 노예인데요. 실제로 고대 사회는 농경과 목축에 대한 것들로 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한 번씩 불어로 메뚜기 떼나 기근들, 가뭄들에 의해서 노예가 되는 수가 적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부툼, 그 이후에는 잔인하게 표식을 하잖아요. 노예하면 이렇게 뭐 인장을 찍거나 불, 화상, 입도로 이렇게 지지거나 인두를 지지거나 해서 표식을 한 경우들이 있는데,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대개 헤어스타일을 통해서 노예를 표시했습니다. 아부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마의 앞머리에 특수한 묶음으로 이렇게, 앞머리에다가 묶음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노예 머리 타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노예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인격적이죠. 다른 것들을 통해서 하지 않고 이 아부툼을 가지고 표시하는, 패션처럼, 헤어 패션처럼 이렇게 해서 노예를 표시했다 그래요. 하무라비 법전에서는 이발사가 주인의 허락 없이 이 노예 표식인 아부툼을 자르잖아요. 싹둑 자르면 이발사의 양손을 자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자가 엄격했다는 것이죠. 이발사가 실수하거나 혹은 잘못해서 아부툼을 자르면 큰일 났던 거죠. 하무라비 법전이 제정된 시기에 노예 표시는 낙인이나 족쇄가 아니었고요. 이후의 불낙인과 같은 끔찍한 표식들보다는 훨씬 더 인격적인 표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레반트 지역으로 가면 노예의 표식을 귀걸이로 표시했어요. 귀를 뚫는다 그러거든요. 그 문지방에 가서 귀를 이렇게 송곳으로 뚫어서 표시합니다. 귀걸이를 달면 이제 노예의 표식이죠. 지금은 패션이지만 뭐 아부tum도 마찬가지겠죠. 꼬리, 그죠? 레게머리 뭐 온갖 표식들이 있는데 다양한 요즘은 다 패션으로 또 스타일로 됩니다만, 고대에는 귀에 귀걸이를 걸고 귀를 뚫고 하는 것들은 노예 표식으로 사용되었던 지역이 있었죠. 노예는 일정한 경우에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인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었는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해방된 노예가 주인의 노후를 책임지고 보살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나서 주인은 노예에게 자유를 부여하는 상호 계약을 통한 거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주인이 젊을 때 말고 나이가 늙잖아요. 늙어가면서 내 노후 동안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보살펴주는 것을 이제 보장하면서는 이제 자유인을 허락하는 방식으로 상호 계약을 통한 거래가 대부분 이루어졌습니다. 채무노예나 기근노예는 채무를 변제를 통해서 기근으로 들어왔지만 그 빚들을 다 갚고, 혹은 채무가 있었지만 이제 변제를 통해서 처자를 다시 집으로 돌아오도록 할 수 있었죠. 하녀첩을 둔 자유인이, 하녀첩이 그 노예로 샀지만 그 여인이 이제 자녀를 낳았던 경우에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노예의 자녀지만 그 노예의 자녀라도 자식이거든요. 그 자녀로 인정하지 않으면 노예이기도 합니다만 하녀섭과 그 자녀들을 해방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노예에서 해방되어도, 사실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었지만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는 데는 제한이 되었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노예였다가 해방되었어요. 해방되어도 실제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이런 것들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예 해방이 곧 시민지위 획득을 곧바로 의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입법자, 이 왕의 권한은 엄청났습니다. 지금은 상권 분립을 통해서 권력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지만 고대는 왕에게 다 있었죠.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지배자를 나타내는 용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용어가 엔시였습니다. 신관, 그러니까 제사장적이죠. 신을 대리하는 존재이자 통치자, 왕으로 지칭되는 우르크에서는 엔으로 사용되었고, 움마, 이신, 상가로 표현되었죠. 최고의 지배자라는 의미를 가진 루갈이라는 용어도 사용되었는데, 루갈이라는 말은 큰 사나이, 그러니까 전쟁 영웅의 표식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 왕의 표시들이 되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슬람 세계에서는 술탄이라고 멧대 술탄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파라오로 얘기하죠. 일대 파라오, 멧대 파라오 얘기하죠.
그리고 로마에서는 시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대 시저 카이사르죠. 이 카이사르를 이제 왕의 호칭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대에 그 고조선 같은 경우 당군으로 표현했죠. 당군. 그죠? 그래서 이런 신적, 제의적, 제사장적 역할을 겸하는 존재로서 신관, 왕으로서의 지칭되는 용어죠. 그 하늘의 자녀, 그 당군은 마치 하늘로부터 내려온 왕인 거죠. 그래서 하늘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고대 메소포타미아 왕은 최고의 정치 군사 지도자로서 입법, 행정, 사법 있죠. 이 세 가지 영역들을 전체를 다 관장하는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입법 있죠. 입법기관은 국회죠. 그리고 행정기관, 이 정부가 있고 사법기관, 법원이 있는데 이 세 삼권 분립이 아니라 이제 군사력과 정치, 그 다음에 신권과 함께 삼권을 다 모두 장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권력 분립의 원리가 존재하지 않는 때라 나라의 중요한 문제들을 독자적으로, 국가의 중요한 문제들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자신이 그 제정한 관료 조직을 통해서 권력을 집행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의 꼭지점이었죠. 왕은 실제로 유일한 입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이 곧 법이죠. 내가 곧 법이다. 짐이 법이죠. 그리고 영국에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왕도. 법전들은 왕의 의지가 반영된 형태로 제정되었습니다. 더불어 법을 집행하는 최고의 국가기관으로 관계사업이라든가 전쟁, 이 모든 것들을 왕이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왕이 전쟁하면 전쟁하는 거예요. 왕이 사업 벌이면 관계사업, 수로, 도로 깔아라 하면 까는 거죠. 그런 어떤 오늘날로 말하면 독재죠. 모든 것을 다 정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 해 하는 거죠. 항만 만들어, 관계시설, 저기 부두 만들어 하면 한가할 수 없어요. 그냥 해야 되는 거죠. 최고의 법관으로서의 법원의 역할을 했고요. 중요한 사건들을 직접 판결했고 사건의 경중에 따라 하법관들을 임명해서 재판을 하게 되죠. 왕의 권한이 엄청났다는 것을 이 법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년적 기초는 왕권 진수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왕 임금, 하늘의 대리자라는 거죠. 하늘의 대리자로 통치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늘의 뜻을 반영해서 이 지상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존재가 곧 왕이라는 것이죠. 하무라비 법전은 왕권 진수사상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천상의 최고신 아누와 국가 운명을 결정하는 지상신 엔넬이 정의의 신은 마르둑에게 인류에 대한 지배권을 부여하였고 마르둑은 지상에서의 정의의 지배를 실현하고 사악한 자들을 멸망시키며 인류의 복지를 정진시키기 위해 왕에게 함무라비라는 이름을 하사하고 왕권을 부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왕권 진수사상은 왕권 지배권을 신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것이었죠. 그 왕을 거부하는 것은 곧 누구를 거부하는 것이다? 신을 거부하는 것이다. 아누를 거부하는 것이고 마르둑을 거부하는 것이고 아누를 거절하는 것이죠. 그 고대 사회가 종교 사회라는 점을 생각하면 왕을 배척하는 존재는 뭡니까? 악마가 되는 거죠. 그 사탄이 되는 거죠. 왕을 반대하는 것, 곧 신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어둠이고 반대자가 되는 것이죠. 왕권 시수사상은 법전의 상단에 새겨진 부조에 상징적으로 표현되었을 뿐 아니라 전문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왕권을 아예 전문에다가 새겨놓았습니다. 법전의 왕권 진수사상이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법전의 내용 자체를 들어가면 굉장히 실용적이고 상황적입니다. 법전의 그 서두에는 왕권적인 어떤 내용들이, 그 신수사상적인 내용이, 종교적 내용들이 색채를 깔고 있지만 안에 내용을 펼쳐보면 굉장히 세속적이고 지독하게 현실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그 당시에도 어느 정도의 종교와 국가 간의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추측을 낳게 합니다. 법전 제정의 목적이 있는데요. 하무라비 법전의 목적을 전문해서 정의를 실현하고 사악한 사람들과 악마들을 물리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전을 제정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의의 실현과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라가시의 우르카케나의 개혁에서부터 나타나는 정의적인 문구로서 설행문자법의 보편적인 입법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무라비 법전의 본문에 규정된 형벌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탈리오의 법칙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형식으로 표현되는 탈리오의 법칙은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입은 손해와 똑같은 손해를 가한다는 원칙인데요. 이 원칙은 그 법전 안의 내용들을 보면 대개 여러 분야에서 형벌에 대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응보적 정의, 아르스토텔레스가 표현했던 시정적 정의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하면 되게 험악하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 눈을 다쳤잖아요. 그러면 눈이 다치면 눈만 상해시키겠습니까? 내가 힘이 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상해를 끼칠 때 정당하게 정의를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때리고 있을까요?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는 경우가 있죠. 또 그 힘 있는 사람인 경우는 더 가혹하게 징벌 아래 들겠죠. 그래서 부지 중에 잘못된 방식으로 혹은 내가 실수로 어떤 일을 저질렀을 때 정당한 방식으로 보상하는 방법들,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탈리오의 법칙을 이해하면 훨씬 더 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의의 실현, 약자의 보호입니다. 하무라비 법전에서 정의가 탈리오의 법칙으로 표현되는 소극적 가치의 실현이라면 약자의 보호와 복리의 정지는 적극적 가치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법전에는 약자에 속한 사람으로서 가부와 고아를 들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의 고아와 가부는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과부는 이제 남편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보호받을 수 없는 입장이고요. 여러분, 전쟁터 같은 상황이라 보시면 돼요. 그때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보호할 사람이 없는 사람들, 과부와 고아들이죠. 당시 빈번하게 발생했던 전쟁과 이혼에 의해서 수많은 가부와 고아가 발생했는데요. 이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 착취당하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보호받을 곳이 없죠. 고아들이 어디서 보호받겠습니까?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없으면 정말 힘있고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앵벌이 당하고 착취당하는 그야말로 끔찍한 일들을 경험하게 수밖에 없게 될 가능성이 높죠.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했던 거죠. 하무라비 법전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일정한 수준의 복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형벌제도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형벌제도는 화형도 있고 익사령도 있고 또 이렇게 이렇게 사람을 그냥 이렇게 피 흘리며 죽게 만드는 것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형태들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화형을 첫 번째로 살피면 법전의 내용을 보면 화형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 형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불이라는 것은 그 성질이 좀 독특하죠. 불은 모든 것을 불태워 없앨 수 있는 무서운 파괴력을 가진 특성이 있죠. 그래서 불태워 없앤다는 것은 정화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화형은 악마나 혹은 이단자를 처형하는데 사용했던 것이 바로 화형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더럽다고 표현했던 또 이렇게 정말 악마와 같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보아줄 수 없는 범죄라고 그 당시에서 바라보았을 때의 형벌에 대해서는 이 화형을 집행했는데요. 그 당시에 동성애 같은 경우에는 이단자들처럼 처벌했죠. 수감 같은 짐승과 함께 교합하는 것이라든가 당시 사회에서 용납하기 힘들었던 일들, 그 일탈적인 성범죄들을 처형하는데 화형을 사용했습니다. 또 그 특징적인 것은 화재 현장에서 절도를 한 사람 있잖아요. 화재 남의 집에 불났는데 그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인 경우 현장에서 불타는 곳에서 바로 화형을 처형했다고, 화형을 집행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어머니의 건친상간의 경우에도 화형에 처하겠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했던 형벌이 정화의 성질을 가진 불을 사용한 형벌을 집행했던 것이죠. 익사령은 뭐냐면 물에 빠뜨려 죽이는 것이죠. 죄인을 물에 던질 때 몸을 묶어서 던지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죄인을 자루에 넣고 묶어서 물에 던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자루에다가
네 종류의 동물들, 그러니까 뱀, 닭, 개, 원숭이들을 넣어서 물에 던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다리 위에서 물에 던지고 긴 막대기로 죄인이 물속에 가라앉을 수 있도록 꾹꾹 눌러서 나오지 못하게 해서 죽였는데요. 이건 이제 바구니에 띄어서 보내는 경우에는 살아난 경우에도 화형이 집행된 것으로 보았던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위에 동물들과 함께 던지는 같은 경우에는 바다의 신에게 공양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익사령은 죄인에 대한 형벌인 동시에 물의 신에 대한 인신 공양의 의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양미 300석에 팔려간 심청이 이야기 있죠. 용왕에게 바쳐진, 물의 신에게 바쳐진 이제 공양미, 그러니까 이렇게 제사, 제물에 대한 표현도 있었죠. 성경 요나서에 보면 폭풍이 있는데 배 밑바닥에서 자고 있던 요나가 물에 던져지죠. 그런 익사령을 통해서 바다가 잔잔해지는 그런 어떤 바다 신에 대한 어떤 공양의 의미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익사령은 죄를 정화한다는 의미를 갖기도 했고요. 물은 특징이 뭡니까? 불도 정화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물도 깨끗하게 한다, 또 씻는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서 인간과 사물을 정화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있는 처가 다른 사람과 간통한 경우나 간통한 남녀를 물에 던져 죽이도록 그 정화하게 한 방식으로 물에 던져서 익사령에 처했습니다. 척사령이 이제 피를 흘리는 형벌인데요. 칼이나 말뚝으로 죄인을 찔러 죽이는 형을 말합니다. 그래서 척사령을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처가 자신의 남편을 살해한 경우. 역사적으로 보면 사형을 집행할 때 피를 흘리는 방식을 피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주로 태우거나 물에 빠뜨려 주겠는데 유혈에 대한 금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척사령은 죄인을 말뚝으로 찔러 죽이는 처형 방법으로서 반드시 유혈을 수반하게 되는데 이런 맥락에서 보면 척사령은 유혈에 대한 금기를 넘어서야 할 정도로 불명예스러운 범죄에 대해서 치러졌던 그런 형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추방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 범죄자를 도시에서 추방하는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데 자신의 딸과 근친상간하는 경우 아버지는 도시에 추방되었습니다. 그 추방이라는 것은 우리는 뭐 옆 동네 가면 되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당시의 추방형은 죄인을 공동체에서 배제하고 법의 보호로부터 박탈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과 같은 겁니다. 갈 곳이 없어요. 그런 배타적인 시족사회 같은 이렇게 견고한 테두리와 어떤 보호의 법의 장치가 없는 곳으로 내쫓기는 것은 탈취되고 죽음을 당할 위협이 있는 곳으로의 쫓겨남이죠. 추방은 고대사에서 사형이나 다름없는 형벌이었습니다. 죄인을 추방할 때는 모든 생존 수단을 빼앗아 부를 뿐만 아니라 언제나 피해자의 가족에 의해 살해당할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공동체 구성원에게 추방당한 사람을 만나는 경우에는 그를 살해해야 될 의무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공동체의 경우에는 법에서 이 추방했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바로 반드시 죽여야 되는 그런 형벌을 부과하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곧 사형에 해당되는 것이 추방형이었습니다. 강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강간한 남자는 사형에 처하되 강간당한 여자는 무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강간죄는 주로 이제 남자에 의해서 여자가 피해를 입는 것으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강간의 대상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로 친정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의 약혼녀로 규정하고 있고요. 강간의 주체를 남성에게 한정하고 있고 여자에 의한 강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법입니다. 강간당한 여자는 무죄라고 규정하여서 피해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통의 경우에는 처가 다른 남자와 간통하면 두 사람 모두 익사령에 처해서 정화한다 그랬죠. 다만 남편이 처를 용서할 수 있고요. 국왕은 백성을 용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용서할 경우에는 용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처가 다른 남자와의 관계 때문에 남편을 살해하면 척사령. 이거 도무지 이제 피 흘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했지만 사회 분위기가 이게 넘어선다고 본 거죠. 한편 포로가 된 남자의 처가 생계 유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동거하면 익사령에 처하지만 생계 유지가 할 수 없어서 그렇게 간통을 한 경우에는 무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보호되는 법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술제, 험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정죄를 굉장히 엄하게 다루었어요.
그 소송에서 범죄 정인을 위해 출석한 사람이 자신의 정언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 만일 그 사건이 사형에 해당되는 사건이면 위정했다면 사형을 처하고요. 벌금에 대한 위정이면 벌금을 똑같이 물리게 합니다. 그 위정, 거짓말하는 거 있죠. 법정에서 위정한 것을 굉장히 무섭게 다루고 있습니다. 위정이 사형과 연관된 상황이면 반드시 사형으로, 벌금과 관련된 위정이면 벌금으로, 그대로 아주 이렇게 뭐랄까, 상대를 모함할 때, 위정할 때, 모함할 때 그 사람을 죽이도록 모함하면 그것이 밝혀질 경우에는 자신이 죽어야만 되는 그토록 무거운 형태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날 카드라 통신들 많잖아요. 카드라 기자들이라든가 언론에서 위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형벌의 가범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강제 징집과 용병 사용 금지. 그 당시에 강제 징집 못하게 되어 있고요. 용병을 통해서 전쟁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대사의 특징입니다. 약혼의 성립과 효력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살펴보십시오. 약혼의 성립과 효력에 대한 법이 내용이 있고요. 혼인과 이혼에 대한 이야기도 재미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시간에 일리아스, 못됐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